얘들아, 안녕. 우리 오늘부터 수능 완성 국어 같이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우리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18에서 21번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이 모의고사를 풀 때 선생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그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야. 아,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어디를 먼저 살펴보고 근거를 어떤 식으로 찾고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이렇게 가려내는구나. 그런 사고 과정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작품 설명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18번부터 볼게요. 일단 작품의 제목 유씨 3대로 모르는 작품이고, 그리고 문제를 쭉 한번 아주 빠르게 훑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18번 내용 이해니까 줄거리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지 하고 넘어가고요. 19번 A와 B가 나와 있어. 지문으로 돌아가면 A와 B 모두 인물이 말하는 인물의 대사예요, 대사. 그러면 너네가 눈으로 빠르게 이게 인물의 대사인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 말을 한 이유, 이 말의 목적이라던가 이 말의 맥락 같은 거를 좀 유의 깊게 봐야겠구나 라고 살핀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0번에 보면 일단 기억과 니은은 살펴보면은 죄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주벽과 관련된 죄일 거고,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설주벽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1번 현재 같은 걸 빠르게 봐봐. 뭐 설주벽의 정체를 알고 이런 식인 걸 봐서 아, 설주벽의 인물이구나. 주인공이 있구나. 그리고 그 주인공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겠구나.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설명을 많이 했지만 니네 실제 머릿속에서 이 정도로 생각이 오래 걸리면 안 돼. 정말 훑어읽기 식으로 이 정도만 빠르게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1번에 이렇게 보기 나온 거는 좀 중요하게 먼저 짚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읽어볼게. 유씨 3대록은 대하소설이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하소설은 남녀의 결혼과 그 이후의 생활을 그린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결연답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 작품은 늑혼 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늑혼과 관련된 화소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늑혼이 뭔가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죠. 한쪽 혼인의 주체가 권력이나 재물 등을 활용해서 그 혼인 주체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유씨 3대록에서는 특히나 여성 인물이 자신의 애정을 관철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늑혼을 이용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재물 등을 활용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성이 내가 하고 싶은 결혼을 맘대로 끌고 가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대. 그 밑에 있는 거 고전문학, 고전소설 많이 공부했으면 아주 빠르게 대충 읽어 내려갈 수 있겠지. 뭐 뻔하지 않겠어? 조선 후기 여성들의 실제적인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이런 주체적인 여성 인물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의가 드러나고 있겠죠. 문제를 1분이 넘지 않게 빠르게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치고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았어요. 빠르게 읽으시면 되고요. 너네가 문제를 풀 때 한번 읽었을 테니까 좀 너네가 체크했으면 좋았을 부분부터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쭉 읽다가 넷째 줄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근심이 끝이 없더니 온 집안에 반김이 무궁했대요. 그래서 승상과 부인이 태우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여기까지 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태우라는 인물이 뭔가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 돌아온 게 아니라 늦게 들어왔어. 즉 기한을 원래 오기로 한 기한을 어겨서 돌아왔다. 이게 우리 문제에도 선지화가 되기도 했었지만 사실 선지를 보기 전에 이 지문만 읽어도 좀 이런 부분들이 선지화 되겠다 이런 좀 감을 잡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태우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설생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왔음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놀라고 개의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설생을 데리고 온 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주변 인물이건 중심 인물이건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보이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맥락, 그 원인,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설생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했는데 우리 20번 질문이 설초벽을 중심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은 성이 같으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 이 설생의 주인공이겠구나, 이 설초벽이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역시나 주인공답게
좀 외모도 화려하고 좀 비범한 인물이다. 이런 근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설생이 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이 각별히 후대하였대요. 대접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승상이 설생을 너무 청아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괴이하게 여겼고 이부상서 유색이는 한 번 설생을 보자 결단코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당부하였다. 너네가 지문을 읽을 때,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이 부분을만 봐서, 설생이 지금 남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남장 화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더 빠르게 눈치를 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실제로 선지화가 많이 되는 거지. 남자가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누설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또 선제로 비꿔서 되게 좋잖아. 남자인 것을 뭐 몰라서 말하지 않았다는 둥, 아니면은 남자인 것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좀 선지를 비틀 만한 가능성이 선생님은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너네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 실제로 18번에 3번에 해당하는 근거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A가 나왔습니다. 설생이 타양 사람으로 우리를 서먹하게 여길 것이다. 외부에서 왔으니까 서먹할 것 같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번잡하게 가서 보지 말고 설생을 편히 있게 하여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지 않지. 이 A의 맥락 너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19번으로 넘어가서 지울 건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A. 대상의 처지를 고려해요. 상대에게 배려를 요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많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처지, 어떤 처지? 배려, 어떤 배려? 이거에 대해서 본문을 보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인 거야. 근데 답을 하지 못하면 정답이 아닌 거거든. 볼게. 대상의 처지를 고려했대. 지금 얘가 외부에서 왔다. 타양 사람이다. 라는 처지를 고려해서 상대, 그 아우들한테 배려, 좀 가만히 둬라. 가서 막 들춰보지 말고 편하게 쉬게 둬라. 라는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 맞지? 1번은 아주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상대의 실수를 수용하여. 어떤 실수? 이 A만 봐서 알 수가 없어. 딱 봐도 아니에요. 3번, 상황의 불가피성. 상황의 불가피성?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1번이 너무 확실해 보이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 보면은 상대의 행위를 다그치고 있대요. 다그치는 건 전혀 없었어. 당부를 했을지언정.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우는 거지. 4번, 과거 행적을 제시하면서 타양 사람인 걸 과거 행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냥 물음표 쳐놓고 넘어가. 어차피 B에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자신과 상대의 관계. 이런 건 없었어. 그러면은 지금 정답은 아주 유력한 1번과 4번으로 추려지겠지. 그러면 B를 나중에 읽을 때 1, 4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번이 너무 맞아 보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B를 보면 되기 때문에 19번 문제 같은 거는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거는 특히나 문제와 이 지문을 동시에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줄거리를 세세하게 너네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형제들이 뭐 명을 받들어가지고 설생을 찾지 않는데 유독 중요한 인물이 나오겠지. 영릉후가 된 세창의 자치가 송주컨을 떠나지 않았대. 그 설생에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부인이 있는 것 같아. 자녀도 있어. 심지어 사이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겠죠? 영릉후의 한 조각 마음에는 설생이 객수에 가득 차고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웠지? 하고 얘 처지를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심쩍어 마음이 갈렸대요. 그러니까 얘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좀 남잔가 여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겨우 새워 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에는 설생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의기투합했고 밥 먹고 잠자기를 다 잊을 정도로 둘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자주 만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너네가 또 감으로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심쩍어 마음이 갈리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는 게 좋거든. 왜냐면 남장 모티프 그리고 정체를 속이는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정체를 언제부터 알았냐? 그 정체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게 선지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세창이라는 남성 인물이 정체에 대해서 몰라. 의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지화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중력 부분 줄거리를 보면 설생은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이 지금 남장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세창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기 때문에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천자께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 세창과 자신의 혼사를 성사시켜줄 것을 명예 명분을 얻고자 한다. 자, 천자라는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 보기에서 본 늑혼 화소가 이제 등장하는구나. 너네가 눈치를 채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문무장원에 뽑혀가지고 천자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자 초벽이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했습니다. 자, 기억이 나오고요. B를 읽어볼게. 신이 일어를 속이고 음양을 바꾼 죄가 있으니 음과 양, 남성과 여성을 말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남장한 일을 말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겠어? 남장한 일을 말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감히 조정에 아뢰지 못하겠으나 나를 용서하시면 남장한 죄를 용서하시면 진정을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겠다. 저를 용서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가 볼게. 1번,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여 어떤 처지? 내가 남장을 해왔다는 처지. 그리고 상대의 관용,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 맞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고 사실은 4번 같은 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확신을 가진 선지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냥 정답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게 남장한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천자가 놀라가지고 말해보라고 마음속에 품은 것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상만 했던 남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뻔하지. 뭐 살기 위해서 남장했을 거 아니야. 화려한 당신의 아녀자가 강한 강포자로부터 욕을 볼까봐 두려워 남장을 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장을 하고 무예를 배웠다. 자기의 과거 행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유세창 이 남자를 만나게 됐어. 그리고 유세창이 내가 여자인지 모르고 좀 친구를 하기로 허락을 했으나 왜냐면 둘이 잘 통해서 자주 만났잖아. 신이 여자의 몸으로 세창과 동행하여 먹고 자기를 한 가지로 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쫓지 못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유세창과 내가 뭐 남녀로서 정을 통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세창과 동행해서 먹고 자고 같이 했으니까 먹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보냈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쫓겠느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구하여 유세창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러니까 내가 유세창을 억지로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뽕나무 밭과 달빛 아래에서 몰래 만나는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남장을 했던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혼인을 청하는 일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졌어. 그래서 그런 현실 때문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다른 남자도 못 만나고 그렇다고 얘랑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임을 말하면서 그 다음 그러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오겠지. 돌아보건대 부모의 혈맥이 다만 신첩의 한 몸에 있기에 부모의 피가 내 한 몸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외동 딸인 것 같아. 차마 사사로운 염치와 의리 때문에 죽어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를 끊게 하는 죄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니은이니까 여기 죄인이 뭘 말하는지 너네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뭐야? 어떤 게 얘가 생각하기에 죄인이래? 죽는 거. 왜? 죽어서 종족을 끊기는 거. 자기가 외동딸인데 한마디로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피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좀 페이크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걸 유의를 해야 돼. 앞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죄는 남장을 한 거니까 실제로 지은 죄야. 그런데 여기에서 니은의 죄인은 실제로 아직 지은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못해서 이 후대를 끊어버리면은 죄인이 될 것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좀 페이크가 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서 죄인은 자기가 죽어서 종족 번식을 못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겠구나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게요. 남장과 죽는 것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읽어보면 기억을 받게 남장을 받게 된 것을 니은이 된 것과 달리 죄인이 된 것과 달리 지금 아직 안 됐어. 이런 것들이 페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니은에 이르게 된 것은 죄인에 이르게 된 것은
아직 이르게 되지 않았다니까? 아직 죄인이 되지 않았어. 결혼을 못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우고 넘어가요. 유세창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불신을 한 적도 없어. 뭐 불안하면 읽겠지만 나 같으면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주백은 니은이 되지 않기 위해. 자, 이런 게 좀 정답이겠네. 아직 안 된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 죄인이 니은이 되는 거는 죽음이잖아. 죽어서, 그런 대가 끊어지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스스로 선택했다. 남장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게 정답이겠지.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자기가 남장을 한 이유가 부모 잃고 자기 살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천자한테도 지금 남장을 한 상태에서 과거를 봐가지고 결혼을 이루고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를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남장을 유지한 채 과거를 보는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4번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거야. 니은은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 뒤에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20번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본문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대가 끊길 수는 없었다라는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폐하께서는, 그러니까 너는 만민의 부모니까 내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윤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 느콘 하소가 나오지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폐하, 천자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결혼을 관철시키는 주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루후도 굉장히 놀랐고요.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또 자기가 여자임을 밝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너네 대단하다. 너네 둘이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저 지금 19, 20번 해결했고 18번 같은 거 너네가 다 읽고 넘어와도 되지만 사실 읽으면서 하나씩 해결을 할 수도 있었어. 한두 문단씩 읽으면서 기한 내에 돌아온 거 아니고 기한을 늦췄다고 얘기를 했고요. 설생이 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부 상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정체를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전하지 않고 뭔가 눈치는 챘지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되게 정답이 된다고 했잖아. 태우는 정체가 미심쩍으면서도 그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천자는 초벽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았고 정체를 알아차린 건 언제지? 얘가 고백을 한 이후에 저 사실 남장했어요. 고백한 이후에 알아차렸지. 그러니까 지금 3, 4, 5번 자체가 이 남장, 즉 이 여자 주인공의 정체를 언제 알았느냐, 얘가 이 인물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와 관련된 선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이제 알겠죠. 21번도 너네가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이 정답이었는데 이거만 좀 얘기를 해주면 설주벽이 유세창과 허물없는 직위의 관계를 맺은 거는 맞지. 그리고 남장을 한 것도 맞아.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이 보기와 연결했을 때 맞아. 다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직위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남장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장을 한 이유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살기 위해 등등 이런 이유였지 이 관계를 맺으려고 남장을 한 건 아니야. 물론 남장을 했기 때문에 직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적인 맥락은 있겠지만 이 인과관계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5번 같은 것들이 조금 맥락을 점프 뛰어서 이해해야 하는 거라서 너네가 좀 오답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유세창에게 스스로 구해서 시집가는 것을 비루한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당시 제도적 관습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의 지위, 그러니까 뭔가 여자가 먼저 이렇게 결혼을 구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을 너네가 한번 생각해서 연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려웠겠지만 이 밑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기 박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고전 소설 중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22에서 26번 지문으로 갈게요. 가는 김광규의 뺄셈이라는 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태준의 낙화의 정막. 딱 봐서 길이는 좀 짧아도 수필로 생각이 됩니다. 자, 22번, 23번 모두 가나의 공통점 혹은 각각에 대한 표현상의 특징, 정서 이런 것들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24번에 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읽고 넘어갈게요. 김광규는 그러니까 가는 혹은 김광규의 뺄셈은 이라고 하지 않고 김광규는 이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용은 좀 참고만 하는 게 좋아요. 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니까. 일상의 언어 사용한다. 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상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된 가치를 버리고 진솔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일상적 언어, 평이한 시어 비슷한 말이고요. 일상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를 그려낸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순한 셈법의 삶의 자세를 빗대요. 즉 덧셈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어떤 삶의 자세가 있을 것 같고 뺄셈이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뒤로 읽어보면 채우며 살아가는 욕심의 삶보다는 비우며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덧셈이 부정적이고 뺄셈이 긍정적인 것 같아. 덧셈은 뭔가 자꾸 막 원하고 바라는 욕심 같고요. 뺄셈은 마음을 비우는 그런 단순화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 같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가에 오직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가만 읽고 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가로 바로 가볼게. 부정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덧셈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밥과 잠을 줄이고 뺄셈을 시작해야 된다. 이 끝났다. 뺄셈은 시작하다. 이런 걸로만 봐서도 이 덧셈과 뺄셈의 얘가 뭘 지향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아. 자, 남은 것이라곤 때 묻은 문패와 헤어진 옷가지. 문패는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고, 옷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겉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욕심이라던가 좀 꾸미는 삶이라던가 덧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소재겠지. 이게 나의 모든 재산일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내 재산이야? 이게 나를 나타내는 거야? 돋보기 안경 코에 걸치고 아직도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고 낡은 사전을 들추어보는 것은 품이 없는 짓. 이게 너무 품이 없다. 부정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옛날 서류, 낡은 사전,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어떤 덧셈적인, 부정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도 라는 부사에 기억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라는 건 과거에도 구렸고 지금도 구리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이거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뭐 옷, 문패, 그러니까 욕심 같은 거, 이런 덧셈에 해당되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래. 즉 사라지고 마는 부질없는 짓이래요. 계속 이 덧셈적인 삶의 가치들을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부터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지. 이제는 바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서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얘가 진짜 지향하는 가치는 이제는 갖고 싶은 뺄셈의 자세겠지.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보면 앞에도 이게 나의 재산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 의문형 종결어미, 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선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뺄셈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모자라지 않을까? 뭔가가 남을까? 이런 것들은 모두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성찰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뺄셈의 자세를 갖자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좀 성찰을 하면서 지향과 어떤 성찰의 자세를 같이 나타내주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시가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쉬웠어. 바로 24번 해결해 볼게요. 덧셈 끝내고 뺄셈 시작하자. 비유적 표현으로 추구하는 가치 들어낸다. 너무 맞지? 보기에 거의 그대로 나온 거고요. 문패, 헤어진 옷을 통해서 화자가 살아온 과거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이거 맞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욕심을 많이 가졌던 삶,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은데 문패, 헤어진 옷,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들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게 맞아. 그리고 옛날 서류, 낡은 사전 이런 거 모두 덧셈에 해당하는 부정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맞고요.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부질없다고 여기는 것은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리고 거짓된 가치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보여준대. 약간 맞는 말 같거든? 일단 여기 이 본문에 김광규에 대한 설명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부질없다. 부정적이니까 뭔가 거짓된 가치에 매몰된 삶. 이것도 부정적이니까 맞는 설명 같거든? 근데 지금 앞에 것만큼 쏙 들어맞지는 않지. 5번까지 읽어보고 5번이 너무 맞으면 4번이 왜 틀린지를 따져봐야 돼요. 5번으로 가볼게요. 뺄셈을 하는 화자는 비우며 살아가는 삶의 의기를 되새겨보고 있대. 이거 너무 맞지 않아? 4번이 틀려야 되니까 4번이 왜 틀린지를 좀 봐보자.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얘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덧셈에 관한,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이런 삶들이 뭔가 다 금방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부질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가 진솔한 삶의 가치를 버린 삶의 모습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나? 얘가 이 가치를 버리고 나 진솔함 싫어.
거짓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매몰된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잖아. 이것만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번. 답이, 나 정답이야. 이렇게 흔들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른 선지들과의 상대적인 가치로 봐가지고, 제일 정답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 가를 다 읽었으니까 22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통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모두 가에 해당되어야 하거든. 첫 번째,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거. 가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 어쨌든 자기 삶을 얘기를 했으니까 뭐 맞을 수 있어. 그냥 넘어가 보자. 타인의 삶의 모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내 삶을 성찰하는 시였기 때문에 타인은 확실히 아니고요. 세태에 대한 관찰? 뭔가 직접적으로 세태를 관찰했다고 볼 수 있나? 그냥 뭐 애매하지만 틀릴 수 없으니까, 틀리다고 보기엔 조금 까다로우니까 넘어가. 다양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 덧셈과 뺄셈을 비교했나? 그렇다고 그게 다양한 사례를 비교한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 2번과 4번으로 추려진 상태에서 나를 읽으시면 좋아요. 자, 25번으로 갈게. 25번은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 단독 문제인데 선지를 빠르게 훑어보면, 왜냐면 보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선지를 훑어봐도 좋아요. 뭐 이런 심정을 보여준다, 뭐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무심함. 그래서 지금 제목에 나타난 소재인 낙화와 관련해서 이 화자, 서술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좀 봐야겠구나. 이 정도밖에 힌트를 못 얻었어. 이 정도만 하고, 뭐 수필은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나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디귿, 리을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서 읽으면 되겠죠. 언제나 나는 나무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나 이런 소원이 있었대.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언제였대? 나무마다 벌레 먹은 잎사귀에 하나 남지 않은 쓸쓸한 겨울이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리키는 거는 겨울인데 그 겨울인 게 얘는 별로인 거지. 뜰 안을 거닐며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하필이면 너무나 쓸쓸한 겨울이었다라고 했으니까 하자에 태도나 정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짚고 세모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겨울인 게 너무 싫어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 봄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봄인 것 같아. 아침마다 현하면 일어나 띠를 거닌대. 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진달래나무 앞에 가서 한참 막 꽃구경을 했대요. 그러다가 거리에 나올 시간이 닥쳐서 밥상을 대하면 눈에 그 꽃들이 선했대. 그러니까 지금 꽃을 너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눈뿐만 아니라 코에까지도 향기가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 얘는 봄을, 특히 그 봄에 핀 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러던 꽃이 다 졌다.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아요. 꽃이 피었다가 졌을 정도로 며칠 동안 그림 구경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한참씩 돌아가면서 꽃을 바라봤는데 이러고 있었을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 이 며칠 동안은. 근데 다 비가 내려서 막 흩어지고 살구꽃잎도 흩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흩어졌대요. 그 중에서 엎어진 꽃이, 떨어져서 엎어져 버린 꽃이 마음을 찔렀대요. 좀 속상한, 슬픈 그런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이었다. 모두가 다 꽃이 져가지고 다 쓸쓸한 것 같대요. 가지에도 소금거리던 소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침묵이요, 정막이요, 슬픔이다. 지금 낙화라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침묵, 정막, 슬픔으로 인식하면서 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죽음이 느껴진 건 아니래요. 그냥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마음에 사무칠 따름이었대. 그냥 안타까울 따름이었대요. 낙화의 정막, 그 소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다른 봄에도 낙화를 보았겠지만 이번처럼 꽃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밤낮으로 구경하다가 떨어진 것을 본 이번처럼 마음이 아팠던 적은 없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꽃이 떨어져서 슬픈 얘기 같지. 그런데 뭔가 다음부터 새로운 인식이 나옵니다. 나는 낙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지금 과거를 역시 성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낙화에 대해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열릴 나무까지는 자주 산지를 하였으나 꽃이 떨어질 자리는 한 번도 보살펴주지 못했다. 자, 이렇게 꽃이 펴 있으면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대. 왜냐면 낙화에 대해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꽃을 떨어질 자리에 대해서 내가 살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역시 성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꽃잎들이 놓일 자리가 떨어져서 놓일 이 땅이 거칠음을 볼 때, 왜냐면 내가 한 번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칠음을 볼 때 적지 않은 죄송함을 느끼고, 나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자, 정서 나왔으니까 체크해줘야 되지. 죄송함, 부끄러움을 느꼈대. 어떤 거에 대한? 이 앞에서 했던 성찰에 대한, 즉 내가 낙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성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낙화는 꽃이냐 꽃이 아니냐 하는 옛 말씀도 있다. 그러고 보니 낙화가 꽃인지 서양들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지. 낙화야말로 더욱더 볼만한 꽃이 아닌가 싶다. 지금 어떻게 변화했어? 나는 낙화는 생각하지도 못했다에서 낙화도 꽃인 것 같다 라고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멸의 경지에서 뭔가 예술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우리한테 영원한 감촉을 남기는 것인가 한다. 지금 이렇게 낙화에 대해서 다시 뭔가 예찬하듯이 그 낙화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거칠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낙화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가 다시 부끄럽다라고 성찰로 다시 마무리를 했죠. 짧고 어렵지 않았고요. 22번 해결을 해볼게. 2번, 4번만 보면 된다고 했죠. 지난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이거 계속 성찰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정답이지. 다른 게 정답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거. 낙관적 전망 이런 것도 역시 없었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보면 이것도 사실 가를 읽고서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아.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나에 해당되는 거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지? 해? 꽃이 폈을 때, 졌을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로 인한 정서의 변화 보이니? 그치. 낙화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꽃에만 관심이 있다가 떨어진 이후에는 그 떨어진 자리, 낙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죠. 2번이 너무 정답이에요. 단절된 처지 이런 거 안 나왔고요. 가의 자연과 인간의 대비, 덧셈뺄셈인데 자연과 인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같은 거 보면 너네가 읽을 때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 되게 많고 놓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이 감각이 드러났나 확인을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웬간하면 다른 걸로 지울 수 있으면 지우는 게 좋아. 일단 대상을 예찬하는 거, 나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에서 대상을 예찬한다? 이런 거는 조금 찾기 어려운 것 같고요. 쌤, 뺄셈을 예찬하고 있진 않나요? 아, 그러면 또 그게 약간 말이 될 것도 같아. 그러면 일단 세부 표시를 해놓는 거고, 사실 2번이 너무 확실하면 이 감각을 체크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2번만 정답으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네가 2번이 약간 불안하다 하면은 보기는 봐야겠지. 나는 틀릴 수 없으니까 일단 가를 봐야 되는데 가에서 굳이 예찬을 했다면 뺄셈을 한 걸 거고 뺄셈에 대한 얘기는 이 부분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고 감각이 있나 봐야 돼.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뺄셈을 한다. 감각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는 보지 않았어도 적어도 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예찬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이 정답인 거겠지. 그 다음에 25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머지는 쭉 너네가 근거 찾아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정답이 3번이었거든? 가만히 보면 엎어진 꽃만 아니라 모두가 쓸쓸한 모양. 이거 어디에 나오지? 여기에 나와.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정서 상태가 나타나고 있었지? 그냥 낙화가 너무 슬픈 걸로. 그냥 꽃이 너희가 좋아하던 꽃잎이 떨어진 게 슬픔이고 적막이고 침묵이라고만 인식을 했을 때였어요. 인식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있지? 나는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그 낙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닫기 전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선지 3번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낙화를 초라하게 생각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리지. 이때까지는 과거에 내가 낙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조차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호 관계가 틀린 거죠. 인과가 틀린 거야. 3번이 옳지 않고요. 26번도 역시 어렵지는 않았고 3번 기대한 상황이 도래한 시점. 이거 그거였잖아. 그때는 내가 뜰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그때는 하필 겨울이어가지고 꽃이 없고 쓸쓸했다. 그러니까 그 도래한 시점이 겨울인 게 너무 아쉬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죠. 그때는 자체에는. 그래서 3번이 적절합니다. 기억에서 미음은 사실 읽으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쉬운 것들은 선생님이 빨리빨리 넘어갔으니까 혹시 넘어간 것 중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서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